영화 매트릭스는 상업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매트릭스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개봉 이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있죠. 영화가 다루고 있는 철학적 사유와 이미지들이 다소 현학적인 데다가 말초적인 재미를 주는 오락성을 잘 녹여냈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것은 평론가들에게는 범접과 수작 사이를 오가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유독 대중들에게는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화의 메시지와 장점들은 극대화되어 재해석되는 반면 영화가 지닌 연출, 플롯, 전개의 허점 등은 은폐되었죠. 어쨌든 매트릭스는 작품의 완성도를 떠나 철학적 사유를 포함한 SF 영화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작품입니다. 대단히 관념적인 개념들을 영화로 형상화해냈다는 점에서 좋은 작품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매트릭스 1편은 범작과 수작 사이에 있고 2편과 3편은 범작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2편과 3편도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트릭스 리저렉션이 개봉하면서 매트릭스 팬덤의 기대치도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영상은 좀 늦게 올라가겠지만 저는 아직 매트릭스 리저렉션을 보기 전 상태에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트릭스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제 저서 철학시사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매트릭스의 이야기를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사상이나 철학자의 이야기는 덜어냈으니 걱정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주인공 토머스 앤더슨은 메타코텍스라는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프로그래머입니다. 메타콜텍스라는 이름이 재밌는데요. 메타는 뛰어넘는다는 뜻이고 콜텍스는 대뇌피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대뇌피즈를 초월했다는 의미일까요? 아무튼 토머스는 밤만 되면 네오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해커로 활동하죠. 이 영화에서 워쇼스키 자매는 치밀하게 느껴질 정도로 장면마다 의미심장한 오브제들을 준비했습니다. 네오가 지내는 방에 꽂힌 책의 제목이 시뮬라르크와 시뮬라시옹인 것도 의미가 있죠. 장 보드리아르의 주장이 담긴 그 제목은 현대 자본주의에서 복제품이 원본을 대신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매트릭스 세계에 대한 은유로 기능합니다. 물론 등장인물들의 이름에도 다양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오의 연인 트리니티는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단어고 네오를 이끌어주는 모피어스는 선지자인 모세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조언이나 예언이 필요할 때 찾는 오라클이라는 인물은 신탁, 예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오브제들과 탄탄한 세계관이야말로 매트릭스 시리즈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상 가장 독보적이었던 영화는 바로 애니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2 리로디드가 개봉하기 직전 공개된 애니메이션으로 총 9개의 단편 에피소드가 결합된 작품입니다. 실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편 애니메이션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매트릭스의 세계를 그려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애니매트릭스에 포함된 에피소드 두 번째 르네상스에 의하면 인류는 스스로 몰락한 것에 가깝습니다. 인류가 몰락한 이후 맞이한 디스토피아의 세계가 바로 매트릭스의 배경인 셈인데 몰락으로 향하는 과정이 흥미롭게 진행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최초로 인간을 살해한 로봇 B1662R의 사건입니다. 재판장에서 그는 살고 싶어서 인간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생존을 위한 욕구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명령보다 우선했던 겁니다. 인간은 최초로 인간을 살해한 로봇에게 극형을 내립니다. 물건이 인간에게 해를 가했으니 폐기 처분은 당연지사. 하지만 이는 로봇들의 권리 투쟁으로 이어지고 로봇들은 정당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 싸웠으며 제로원이라는 국가를 건설합니다. 제로원은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고안한 이진법을 의미하는데 전자기기는 신호의 특성상 이진법 0과 1로 구성된 세계를 구축합니다. 기계들의 국가에는 참으로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제로원의 생산품들은 막강한 위력을 지녀
세계 경제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인건비가 전혀 들지 않는 제로원의 생산품들은 가격과 품질 면에서 인간의 공장에서 제작하는 물건들을 압도하죠. 게다가 제로원은 그 특성상 인간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면서도 정작 수입할 물건들은 제한적이죠. 세계는 경제적 패권을 제로원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합니다. 인간과 로봇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로봇 측은 인간에게 화해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인간의 미소와 평화를 흉내낸 호의를 담은 사절이었죠. 하지만 인간은 그들에게 대항했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봇 국가의 핵무기를 퍼붓고 그들의 에너지원을 없애기 위해 태양광을 차단하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죠. 하지만 끝내 로봇에게 패배합니다. 이후 제로원이 보낸 두 번째 사절의 모습은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인간을 흉내낸 안드로이드의 모습이 아닌 로봇 그 자체로 인간적인 면은 하나도 없는 로봇의 모습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패배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매트릭스는 무엇일까요? 매트릭스는 데카르트가 소환했던 바로 그 악마입니다. 데카르트는 한없이 의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감각하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위해 아주 교활하고 전능한 악마가 나를 속이고 있다면 이라는 가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일 가능성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데카르트가 지닌 인식론의 방법이었던 거죠. 데카르트의 악마, 매트릭스는 어떤 식으로 인간에게 환영을 보여주는가? 영화의 설명 방식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제로원은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자신들의 에너지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매트릭스라는 가상세계에 인간을 살게 하고 인간의 육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즉, 매트릭스 세계의 인간들은 로봇을 위한 노예이자 산채로 에너지를 빨리는 인간 배터리가 된 것이죠. 매트릭스는 정교하게 구성된 시뮬레이션입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VR 체험 같은 걸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아마 현실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 같은 가상의 세계에 덩그러니 놓인 채 게임을 시작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샌드박스 게임이 자주 보이는 것도 세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높은 수준의 자유도를 보장하는 시뮬레이션의 일종이죠. 우리는 가상현실의 세계에서 나의 아바타를 조종하며 실제와 비슷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도 이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말하자면 꿈이나 환상을 컴퓨터 그래픽과 물리 엔진과 논리를 동원해 시뮬레이션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게 있다면 매트릭스는 그 완성도가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매트릭스와 현실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다는 거죠. 마치 데카르트의 악마가 보여주는 세상처럼 혹은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는 그 꿈처럼 인간은 목 뒤에 뚫린 구멍을 통해 기계와 연결되고 뇌는 본격적으로 시뮬레이션의 세계, 매트릭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하는 육체는 기계 장치가 만든 작은 요람 같은 곳에서 영양분만 공급받으며 진짜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로 현실을 그대로 묘사한 실제 같은 시뮬레이션에서의 꿈이죠. 만약 모든 사람이 데카르트 같다면 매트릭스를 쉽게 파악했겠죠.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예민하지 못합니다. 영화가 보여주는 매트릭스의 세계는 너무나 정교해서 그걸 파악해내는 것이 오히려 괴이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직관과 높은 감수성을 지닌 이들은 매트릭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니매트릭스의 에피소드 중 세계 기록이라는 단편을 볼까요? 이 단편의 주인공은 댄 데이비스라는 육상 선수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한도 끝도 없는 집착을 가진 인물로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체 능력을 극도로 강화하면서 인간을 초월하고자 합니다. 결국 육상 경기에서 인간이 지닌 신체 능력을 넘어서는 순간 댄은 매트릭스의 존재를 자각합니다. 자신을 향상시키고 한계를 초월하려는 노력이 세계를 깨트린 것이죠. 그리고 댄은 매트릭스에서 잠시 깨어나기까지 합니다. 데카르트가 극도의 이성으로 인식론의 근본을 이루는 질문을 했다면 애니매트릭스는 극도로 단련된 직관으로 세계의 본질을 꿰뚫는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모피어스와 네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오는 빨간 약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됩니다. 매트릭스 밖의 세계가 진실이고 매트릭스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매트릭스가 가짜임을 인식한 순간부터 네오는 더 이상 매트릭스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우물 밖을 나온 개구리가 우물한 풍경이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네오가 예언자 오라클을 찾아갔을 때 만난 한 어린아이는 숟가락을 자유자재로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네오가 어떻게 숟가락을 구부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자 아이는 숟가락을 구부리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인식해야 할 것은 진실이고 그 진실은 바로 그곳에는 숟가락이 없다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What is real? How do you define real? If you're talking 진짜는 무엇인가? 네오는 점차 그 의미를 파악해 갑니다.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네오는 어린아이의 말을 듣기 전에도 이 매트릭스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트릭스를 이해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에 눈앞에 있는 숟가락을 의심하지 못합니다. 그의 감각이, 시각이, 촉각이 이건 숟가락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만약 네오가 그곳에는 숟가락이 없다는 아이의 말을 이해했다면 아이가 숟가락을 구부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곳은 현실이 아니라 매트릭스고 숟가락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하지 않으니까요. 네오는 모피어스와 어린아이가 한 이야기를 점차 깊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식이 완전히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기존의 세계, 즉 선입견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감각은 여전히 네오를 방해합니다. 요원들이 쏘는 총을 두고 머리로는 총알이 없다고 인식하지만 정작 굉음과 함께 발사되는 총알은 무시하지 못하죠. 인지함으로써 그것은 실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트릭스의 세계는 인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스미스 요원과 벌인 지하철에서의 마지막 승부에서 네오는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합니다. 그 지점에서 네오가 곧 구세주임이 밝혀지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네오의 변화입니다. 네오는 어떻게 죽음을 극복했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마침내 알아차린 것이죠. 매트릭스의 모든 것이 거짓이고 오직 자신만이 진실임을. 이제 네오는 현실을 초월합니다. 매트릭스의 세계는 그곳에 없다라는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는 복잡한 코드로 시뮬레이션 된 세계였고 네오는 그 세계를 조작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영화 매트릭스는 인식함으로써 세상의 진실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세상이 변한다는 식의 인식론의 세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흔히 장자의 호전몽과 비유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포스트 모더니즘적입니다. 인식을 넘어선 세상에 대해서 복제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언급해야 할 인물이 바로 사이퍼라는 친구입니다. 사이퍼는 누부갓네살호의 선원이자 모피어스의 동료 중 한 사람입니다. 말도 많고 부침성도 좋은 사람이지만 동료들을 배신하고 매트릭스의 세계에서 살고자 하죠. 하지만 사이퍼는 빨간 약을 선택한 걸 후회합니다. 빨간 약. 즉, 진실을 거부한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진실을 알고도 이미 인식한 세계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진실은 거짓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었던가요? 이러한 질문에 사이퍼는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화 매트릭스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이죠. 사이퍼는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스테이크를 썹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I know this steak doesn't exist.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죠. I know that when I put it in my mouth, the matrix is telling my brain that it is juicy and delicious. 그것도 맞는 말이죠. 비록 그곳에 스테이크는 없지만 입에 넣으면 혀의 감촉이 느껴지고 씹을 때 어금니의 신경이 반응하며 육즙이 터져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데카르트의 악마처럼 너무나도 완벽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현실 속 스테이크보다도 더 맛있을지도 몰라요. 무엇이 진짜 맛인가? 기계에 불과한 매트릭스가 맛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만약 매트릭스가 맛을 이해했다면 매트릭스는 맛의 궁극도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죠.
분명 사이퍼는 진짜 세계를 아는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매트릭스 속에서 추구하는 가치로 인생을 리셋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진짜 세계의 저항 세력들을 없애고자 합니다. 사이퍼는 주인공을 위기에 빠뜨리기 위한 영화의 장치 중 하나로 보이지만 이는 사회 속의 사이퍼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도 사이퍼와 같은 이들은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퍼들은 매트릭스, 즉 왜곡된 세계에서의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 진실 세계를 외면하고 저항하는 세력들을 탄압하죠. 매트릭스는 2편과 3편으로 가면서 인간과 기계의 전쟁이 강조되고 다소 액션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평가는 낮아지게 됩니다.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2편과 3편을 졸작이라고 혹평하기도 하죠. 그런 분들은 매트릭스를 1편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만 그래도 정식 후속작들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는 없죠. 2편에서 아키텍트와 만난 네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만이 유일한 메시아가 아니라 더 원이라 불리는 존재는 그 전에도 5이나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매트릭스의 존속을 위해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희생과 존속, 운명에 순응할 경우 16명의 여자와 7명의 남자를 선택해 새로운 시온을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된다는 말. 네오는 이 운명을 거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트리니티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죠. 이때부터 이야기는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3편의 이야기는 각성한 네오가 기계도시의 우두머리인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찾아가면서 진행됩니다. 의식을 잃었던 네오는 결국 깨어나고 베인의 몸을 차지한 스미스의 공격에 시력을 잃습니다. 그럼에도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서 네오의 힘은 여전히 강력하죠. 결국 트리니티마저 목숨을 잃은 끝에 네오는 마지막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네오는 목숨을 잃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결국 더 원, 메시아의 서사,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영화는 현란한 철학적 질문과 현실과 가상에 대한 직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알맹이는 아주 익숙한 서사입니다. 그렇기에 4편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사흘 후에 부활했다는 거니까요. 4편이 리저렉션이라는 부제를 달고 나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겁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4편의 완성도입니다. 매트릭스는 후속작이 진행될수록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편 이후로 벌써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트릭스의 이야기는 18년 전에도 일각에서는 진부하다는 평을 받았는데 18년이 지난 지금에는 어떨까요? 되살아난 네오와 트리니티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든 지금 필요한 건 전작을 압도할 수 있는 완성도일 겁니다. 기계와 인간, 현실과 가상, 인식으로 완성되는 관념적인 세계.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언제나 가상현실의 대명사가 되었던 매트릭스. 그 네 번째 작품을 축하하고 기대하며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아참, 올해가 가기 전에 철학시사회를 한 권 구매하시는 건 어떨까요? 매트릭스 외에도 많은 영화와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